안녕하십니까. 인문화결전 김갑수입니다. 도시 설계자는 시인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바로 살고 싶은 도시에 대한 열망을 표현하는 것이겠죠. 지금 인류의 절반가량 그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인구의 얼마 정도가 도시에 살까? 통계를 보니까 무려 90% 이상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도시에 산다는 얘기겠죠. 이제 도시를 떠나서 살 수도 없고요. 도시 거주율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 도시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삶이 바람직한 도시 거주자의 삶인지 두루두루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복한 도시 생활, 어떤 생각 속에서 피어날 수 있는 것인지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네, 너무나 익숙한 일상이어서 어쩌면 별로 생각해 볼 기회가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시에 대한, 도시의 삶이 어떤 것인지 말이죠. 이 분야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인 연구, 저술, 또 사회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중부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강현수 교수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도 이제 서울 거주자인데 예. 이 도시에 산다는 게 그냥 생활터전, 먹고 자고 입고 이런 이 삶의 환경으로서만일까, 또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도시에서의 삶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전 인류의 거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서 살고 있고요.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이 이제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도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고, 네. 그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게 도시의 장점이자 또 이렇게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됩니다. 예. 지금 인류는 이런 도시의 길을 택해가고 있거든요. 예. 그 속에서 과연 어떠한 삶이 가장 바람직한 도시적 삶인가? 이 문제는 결국은 대부분의 사람이 도시에서 살고 있다고 볼 때는 어떠한 도시가 과연 우리 인간한테 가장 많은 행복을 줄 수 있을까? 이 문제와 굉장히 직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 도시학자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사회학자고 막시즘 철학자죠. 앙리 르페브르라는 프랑스 철학자. 68혁명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쳐갖고, 예,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마르쿠제가 했던 역할 같은 거 프랑스에서 한 사람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란 얘기죠. 이분이 이제 도시인의 권리, 도시 거주자의 권리에 대해서 했던 얘기 좀 우리 알아듣기 쉽게 쭉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입장에서 있는 건가요? 예. 이분이 원래는 일상생활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네. 일상생활에 관한 많은 비판적인 책들을 많이 썼는데, 이분이 60 정도, 우리 나이로 환갑 정도 된 다음에 도시와 공간 문제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이분이 원래는 마르크스주의자였거든요. 그래서 마르크스가 자본론이라는 책을 쓴 해에 100주년을 기념하여 자기도 뭔가 책을 하나 써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쓴 책 제목이 도시에 대한 권리라는 책인데요. 네. 그분이 보기에 도시란 여러 도시 거주자들이 만들어낸 집합적인 작품이다, 이런 정의를 하십니다. 도시에 대해서. 네. 쉽게 말해서 도시가 예술 작품이라는 거죠. 그런데 도시 거주자들이 바로 그 예술인인 거죠. 그래서 도시 거주자들이 집단적으로 함께 만들어간 작품이 바로 이제 도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네. 거기서 그러면 작품이라고 할 때 뭐에 대비되느냐? 상품과 대비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파는, 돈 주고 사고 파는 상품이 아니라 일종의 작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나 건물을 우리가 부동산 가치로만 자꾸 여기려 들지 않습니까? 그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작품이고, 그래서 그 도시라는 작품을 만든
도시 거주자들은 그 도시를 이용할 자기의 편의에 맞게 이용할 권리도 있고 도시들을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바꿀 권리도 있고 네. 또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시킬 권리도 가지고 있다. 이런 뭐 뜻이죠. 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런 당연한 그 도시 시민들의 권리가 이게 상품화되면서 도시 자체가 상품화되면서 일종의 그 사고 파는 물건처럼 취급되면서 오히려 도시인들이 이제 굉장히 그 소외를 느낀다는 거죠. 특히 그 중에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작품에서 소외되고 배제되고 또 심한 경우에는 이제 쫓겨나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특히 그 당시에 프랑스가 68년 정도였는데 그때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도시화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프랑스 파리로 몰려들었습니다. 먹고 살려고. 예.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파리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고 주택 문제가 심각해졌죠. 그래 당시 프랑스 정부가 어떤 정책을 취했냐면은 그 파리 교외에 굉장히 그 넓은 교외 지역에 우리로 말하면은 꼭 뭐 분당, 일산, 신도시 같은 지역입니다. 베드타운 거기에 같은 거. 예. 공공 임대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해 줬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을 그쪽으로 이렇게 보내준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기준에서는 굉장히 그 잘해준 정책인데 르페부르가 보기에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시에서 추방한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한 거죠. 예. 그래서 그 파리라는 그 도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삶의 터전 또 많은 그 역사와 문화가 있는 그런 도시에서 이 사람들은 가난하다는 이유로 배제당해서 변두리에 가서 이제 살게 됐는데 그 변두리의 삶이 단지 아주 협소한 거주처에 불과했지 삶의 터전은 못 된다는 겁니다. 단지 집만 주었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도시적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의 인생이 단지 단순한 거처만 있다고 해서 그 총체적인 그 인생을 누릴 수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예.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좀 상충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정 정도 지분을 가져야만 권리를 행사한다는 게 아주 이제 당연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르페부르의 얘기는 그냥 말만 좋은 말이고 이상적인 말이지 현실에서 뭔가 질서가 지어지려면 재산권이라든지 소유권이라든지 법적 등재라든지 이걸 배제시켜 놓고 도대체 어떻게 권리를 얘기할 것이냐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은 그 우리나라 국민의 여러 가지 그 권리와 의무가 우리나라 헌법에 잘 나와 있는데요. 예. 소유권은 사실 굉장히 적은 부분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굉장히 그 많은 권리들을 예를 들면 행복하게 살 권리라든가 뭐 이런 다양한 권리들이 우리나라 헌법에도 보장돼 있고 예. 사실 그 인권이라고 해서 세계 인권 선언 같은 데 보면은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서 참 많은 권리들이 있는데 예. 사실 우리가 그 나머지 그 소중한 권리들을 좀 너무 등한시하고 토지 소유권만 좀 강조하고 있는 거죠. 소유권 이상 절대시된 건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그건 뭐 절대 불명의 건데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네요. 그 도시와 관련해서 르페부르의 그런 주장이 68혁명에 그러면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까? 뭐 사실 68혁명에 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오히려 68혁명의 원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저는 그 르페부르의 책이 상당히 그 많은 우리한테 영감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 뭐 여러 가지 해석 중에 르페부르의 해석 중에 하나는 그야말로 도시에서 박탈된 사람들이 도시를 이제 되찾으려는 그런 운동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르페부르 생각은 이런 겁니다. 사람이 행복해지려면은 그야말로 이 사람의 행복을 가져오려면은 그 사람을 둘러싼 공간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 68 시기 이후에 예. 르페부르적 관점은 어떻게 전개되어 왔나요?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말이죠. 예, 프랑스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그래서 그 프랑스 68혁명의 구호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에서의 그 삶의 변화에 관심을 많이 가졌고 그것들이 프랑스 도시 정부라든가 도시 행정을 변화하는데 굉장히 큰 그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라도 그런 그 사상이 많이 퍼져나갔고 특히 그 브라질이나
그 남미 여러 나라들의 그 르페부르의 생각이 굉장히 그 많이 퍼져나갔는데. 네, 글쎄요. 브라질의 포르테 알레그레? 예, 그렇습니다. 뭐 유명한 포르투 도시인데. 알레그레 거기도 마찬가지죠. 예, 그 사례 좀 얘기해 주시죠. 그 브라질이 굉장히 큰 나라인데 사실 그 브라질의 그 도시들도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그 브라질 도시의 가장 큰 문제는 토지 소유가 그야말로 극단적으로 일부 계층한테 편중돼 있다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브라질 도시의 거의 대부분의 땅을 예를 들면 뭐 한두 명의 그 지주가 가지고 있는 뭐 이제 그런 형태인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도시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부재지주의 땅 위에 그야말로 불법으로 거주하고 있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남의 땅에 와서 이렇게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런 권리가 없는가? 이게 이제 그 브라질의 가장 큰 사회적 쟁점이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 앙리 르페부르가 말한 도시에 대한 권리 이런 개념이 상당히 영향을 미쳐서 브라질은 결국은 헌법과 법률을 바꿨습니다. 비록 토지 소유권이 없더라도 그 땅에서 오랫동안 점유했던 사람들한테는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이제 보장하는 그 법률을 이제 바꾸게 됐고요. 네. 인간의 이제 기본권처럼 되어 있는 것이 어느 시기부터인가 이제 시민권이라는 용어로 설명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시민권의 내용, 의미가 이렇게 계속 역사에 따라서 이렇게 변경돼 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강 선생님이 생각하는 시민권 정의가 좀 먼저 필요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국가라는 전제 하에 있게 되는 권리 뭐 이렇게 바라보시는 건지 혹은 자연권과의 대립으로 바라보시는 건지 선생님의 관점에서부터 일단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거죠. 옛날에 그 도시 정부, 도시 국가, 그리스나 뭐 중세 유럽의 도시 국가에서 시민들이 나름대로 이제 자치정부를 이제 구성하면서 시민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이 시민권인데 지금 현대적 의미는 이 시민권은 국가의 그야말로 멤버십입니다. 예. 즉 국민의 권리가 이제 시민권이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나라에서는 그 시민권은 국가가 보장해주는 권리이자 의무가 의무 됩니다. 같은 것. 예. 저희 국민들도 국가에 대해서 세금도 내고 군대도 가고 이런 의무를 하고 대신 또 국가로부터 이제 여러 가지 그 혜택을 받는 거죠. 그게 이제 일종의 지금 현대적 의미의 시민권인데. 예, 지금 바로 그 말씀이요. 국가가 규정한 이제 아마 국가의 규정이라는 게 결국은 법이겠죠. 그렇습니다. 법입니다. 예, 법으로 규정해 놓은 속에서의 인간의 권리와 의무다. 이것을 이제 시민권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강 선생님 같은 입장에서는 거기서 더 진전된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도시 시민권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구별되는 겁니까? 그 일종의 뭐 저희 전공 용어로 그 공간의 크기와 관련된 건데요. 네. 공간의 크기. 네. 지금 우리에게 우리나라 법 또 그런 시민권 이것이 미치는 범위는 지금 우리나라 국경입니다. 네. 그 대한민국 국민은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이제 법 앞에서 이제 평등하게 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유럽 같은 나라는 국경들이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이게 뭐 국경도 별로 좀 느슨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 사는데 그 어떤 법적 권리가 이 국민들한테 한정되다 보니까 이 권리를 가진 사람과 권리를 못 가진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자꾸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국가 단위에서 이 시민들의 권리, 그러니까 인간의 권리를 규정하고 의무를 규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계화 시대에 많은 그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러한 시민권 혹은 인권, 인간의 권리를 국가 단위에서 규정하지 말고 좀 더 넓은 단위에서, 예를 들면 세계 단위에서 하자.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시민권의 그 범위를 세계적으로 확대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은 의무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누가 그런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은 유엔이 보장해 줄 수가 있느냐 하면 유엔의 그 힘이나 역량이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예.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시민권이라는 영어 말에는 멤버십이란 말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그 멤버십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서로 의무와 권리를 같이 가는 게 그게 이제 일종의 멤버십인데
이 세계 시민권이라는 이런 입장을 하게 되면은 워낙 경험과 예. 그 살아온 배경과 이게 다르다 보니까 최소한도의 동질성이 없는 거죠. 최소한도의 동질성이 없는 거죠. 경험의 공유가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러면은 이 시민권의 공간적 범위를 줄이자. 넓히지 말고 줄이자. 그럼 이제 도시 단위에서 우리 나름대로 어떤 그 의무와 권리의 멤버십 구조를 만들어 보자. 이게 이제 도시 시민권인데요. 그렇군요. 거기에서는 이제 장점이 뭐냐면은 국적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지금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한국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지만 서울 시민이라면은 서울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누릴 수 있게 해주자는 겁니다. 한국 국민은 아니지만 같은 도시에서 같이 공통의 도시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고 도시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주체이기 때문에 동등한 권리를 제공해 주자는 거죠. 지금 얘기할 때 시민권 내지 도시 시민권의 얘기는 인간의 기본 권리와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뭐 행복 추구라든지 교육의 권리라든지 이게 사실은 약간은 개념에 해당하는 것인데 좀 더 실질적인 것이요. 정말 사는데 필요한 제반 조건들이 갖춰져야 한다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는 게 그 일본의 그 시빌 미니멈이라고 했던 60년대에서부터 있었던 그 정책 사례가 아주 좋은 예가 될 것 같은데요. 예.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어떻게 전개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상당히 좀 오래된 사례인데요. 네. 일본에서도 이제 그 사회당이라든가 이런 나름대로 그 진보 정당들이 있었는데 이 진보 정당들이 일본 중앙 정부는 도저히 이제 그 집권을 못한 거죠. 대신 이제 그 진보 정당들이 그 지방 정부, 도시 정부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많은 그 의석들을 가지고 있었고 또 뭐 실제 그 정책을 펴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60년대 일본의 그런 진보 정당들이 그 자기들이 이렇게 장악한 지방 정부에서 어떤 운동을 폈냐면은 시빌 미니멈이라고 하는 정책을 폈는데요. 네. 그게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 그대로 시민의 가장 최저 생활 기준입니다. 그리고 도시 정부가 이 시민의 최저 생활 기준은 자기들이 도시 차원에서 책임지고 보장해 주겠다. 네. 이런 정책인데요. 그러면은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대체로 그 일본의 그 시빌 미니멈이 국가가 보장해 주는 국가는 내셔널 미니멈입니다. 국가 단위에서 보장해 주는 최저 생활 수준보다 좀 높게 보장을 해준 거죠. 예. 그래서 대표적인 게 그 당시에 동경이었는데요. 일본의 수도 동경이었는데 일본의 그 동경의 혁신 그 자치체 운동의 아주 지도자인 미노메 시장이 그 당시 그 일본 동경 시장을 하면서 예를 들면 이런 정책을 폈습니다. 동경에 사는 노인들의 의료비는 전부 무료다. 네. 그 다음에 그 동경에서는 환경 기준을 국가 기준보다 훨씬 더 높여준다. 예를 들면 22배 정도. 그래서 네. 여기서는 뭐 이렇게 오염 물질 배출 기준을 훨씬 넘으면서 이거 안 지키면은 안 된다. 뭐 이렇게 해준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다른 지자체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죠. 따라갈 수밖에 없고 미니멈을 이 정도는 다 보장해 주니까. 그리고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 경쟁하겠네요. 그렇죠. 뭐 서로 더 우리 잘하려고 도시가 하고. 좀 더 뭐 조건 낮게 네, 한다 하면서 경쟁 생기겠네요. 예. 그러니까 일본 중앙 정부는 처음엔 굉장히 너들 그러지 마라. 뭐 이렇게 그 말리기도 하고 뭐 탄압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만은 결국 중앙 정부도 안 할 수가 없게 됐고 예. 결국 이제 중앙 정부가 그 내셔널 미니멈 기준을 이제 상향시켜서 그럼 이제 그 노인들의 의료비는 중앙 정부가 이제 책임지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바꾼 거죠. 이게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시 단위에서 시빌 미니멈을 보장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도시도 부자 도시가 있고 가난한 도시가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뭐 서울시도 구별로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근데 그 예. 부자 도시들은 좀 많은 걸 해줄 수가 있었던 거죠. 예. 시빌 미니멈을. 특히 동경 같은 경우는 부자니까 이 시빌 미니멈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럼 예를 들면 동경 노인들은 의료를 혜택을 공짜로 받고. 했는데 예. 특히 시골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해주고 싶어도 이제 돈이 없는 거죠. 아, 도농 간의 갈등이 생길 수가 있겠군요. 예, 도농 간의 갈등이 생길 수가 있고 예. 그 다음에 그 시빌 미니멈 자체가 이제 복지 쪽인데요. 복지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시빌 미니멈을 높이면 높일수록 결국은 돈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겠죠. 돈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게 결국은 그 지방 재정의 압박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문제들이 이제 난제로 부딪히면서 또 점차 이게 좀 이렇게 사그라든 감은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또 중앙정부가 그 시빌 미니멈만큼 내셔널 미니멈을 올렸기 때문에 이 시빌 미니멈 운동 자체의 동력이 소진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서 어쨌든 뭐 정당의 영향이 있었습니다만 좀 자생적으로 지자체별로 뭐 시빌 미니멈 기준을 세워서 쭉 운동처럼 전개시키고 그것을 국가가 흡수해 갖고 범국가적인 그러니까 삶의 조건을 높이는 복지 혜택으로 돌아가고 상당히 멋지네요. 예, 뭐 지금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런 지금 일부 지자체들이 사례가 뭐 있습니다. 사례들이 뭐 많이 급식 있죠. 문제 같은 거를 선도적으로 시행한다든가 사례들이 있죠. 권리라는 문제, 사실 우리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인권 문제라든지 그 밖에 이제 이 합리적인 법령의 문제 이것들은 많이 논의를 하는데 그것을 이제 도시거주라는 것과 이렇게 직접 이렇게 연결시켜서 매개시켜서 생각하는 그런 사고 훈련이 안 돼 있거든요. 자, 이 도시 거주자의 권리 이 문제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그걸 일상적으로 생각해야 되는지 조금 약간 정리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뭐 저도 그렇고 우리 김 선생님도 그렇고 사실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도시 공간에서 보내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우리 삶의 대부분의 문제가 도시 문제입니다. 뭐 저희들이 고민하는 문제, 주택 문제, 지금 막 전세값 오르는 문제, 네. 아이들 교육 문제, 교통 문제, 환경 문제가 사실은 이게 전국의 문제라기보다 요 도시의 문제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은 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바로 이 도시와 관련된 문제들인데 지금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그 담론이나 그 사회적으로 이렇게 힘이 있는 사람들의 그 고민들은 이 도시 문제하고 굉장히 좀 동떨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도시마다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예를 들면 지금 막 부동산 값이 막 올라간다고 하지만 예를 들면 시골은 또 안 그렇거든요. 다르죠. 농촌 도시도 있고 또 중소도시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 또 서울이라는 도시의 문제가 마치 이게 뭐 전국의 모든 도시하고 똑같은 문제로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좀 저희들의 그 논쟁의 눈을 담론의 그런 시각을 조금 좀 더 우리 일상생활에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뭐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그러면 우리가 요구할 권리는 없는가? 뭐 이런 것들이죠. 보통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가 필요한 것을 스스로 해결하는데 굉장히 좀 익숙해져 있습니다. 집도 자기가 구해야 되고 애들 교육도 자기가 시켜야 되고 그중에 제일 큰 거 노후를 자기가 대비해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거. 우리는 어디서 30년씩 일했으면 그다음에 노후는 가만히 있어도 이제 그동안 일한 결과물로 국가라든지 뭐 어떤 조직체에서 해결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일하면서 개인들이 노후를 다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저는 이거 참 어떤 의미에서 옳지 않다고 바라보는데 하여간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이게 개인이 내 탓으로 내 문제로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사고가 많거든요. 뭐 물론 굉장히 또 이게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라는 것들이 사람들이 결국 모여서 하는 것인데 이 도시 생활이 결국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구조거든요. 좁은 데서 이렇게 많이 모여 살기 때문에 저희들이 로빈슨 크루소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상당 부분 이게 집단적으로 이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해결해야 될 그런 사적 문제가 아니라 집단적으로. 그런데 그 집단의 단위를 도시로 두는 것들이 상당히 좀 바람직한 측면이 많이 있다는 거죠. 하여간 공공성에 대한 요구.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별로 생각하지 않는 풍토 속에 지내왔는데 지금 강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군요. 강 선생님하고 이제 뭐 도시거주자 평균적인 시민 간의 이런 대화인데 우리가 그 도시거주라는 건 결국 그 조화롭고 평화롭고 편안한 그런 것보다는 끊임없는 충돌 뭐 이런 속에서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걸리는 게 충돌을 해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충돌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충돌 그 여러 가지 마찰 속에서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
그런 경우 뭐 장애를 가지신 분이나 또 해외에서 외국에서 일 찾아서 온 분들은 뭐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많은 환경들이 있죠. 그에 대한 배려의 문제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도시에서 살 권리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젠 도시를 떠나서는 누구도 참 살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 속에서 일종의 도시 사회에서 비록 좀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도 도시에서 살 권리가 있고, 도시는 또 그런 사람들이 다 합쳐서 만들어 놓은 삶의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시를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만들어 왔기 때문에, 또 그 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한 모든 사람들이 도시에서 또 도시가 주는 혜택을 누리면서 살 충분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단지 지금 토지를 소유하지 않았다든가 지금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해서 그분들이 도시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까지 우리들이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민족적 관점이나 국가적 관점에 쓴 사람들의 경우는 같은 도시에 살아도 해외에서 온 거주자들은, 이 노동자들은 이제 우리 땅에서 온 그 이렇게 이질로만 생각을 하죠. 아무래도 그 배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그렇죠. 거죠. 차별과 배제의 문제가. 이제 선생님 관점에 서게 되면 그런 것을 뛰어넘는, 우리가 더불어 이렇게 한 도시 안에서 살아서 같이 일하고 같이 나눠 사는 한에 있어서는 우리는 한 동질 집단 아니겠는가, 이렇게 사고를 전환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군요. 뭐 지금 우리 서울 시민들도 사실은 다 출신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요. 5%밖에 안 돼요. 5대 이상을 살아야 이게 토착민인데 5%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통계로. 그래서 지금 누가 어디 출신이라고 해서 너 서울 시민이 아니라 이런 말을 못 하는 것처럼, 네.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마찬가지. 예. 예. 그런 게 이제 설 수 있겠네요. 예.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중에는 그 강현수 교수님의 말씀을 참 저 사람 이상주의자적인 얘기겠군. 근데 이게 냉소일 수 있습니다. 말만 좋은 거다, 이런 식의.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연구하고 책에 저술을 하면서 했던 그 얘기 속에 상상 이렇게 자꾸만 떠오르는 게 바로 6.8 혁명의 구호와도 같은 것. 그 얘기가 있군요. 모든 권력을 상상력에게. 예. 그 참 엄청난 말이거든요. 예. 모든 권력을 뭐 무슨 당에게, 모든 권력을 무슨 계층에게,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는데 모든 권력을 상상력에게 주라, 이렇게 외쳤다는 거는 새로운 세상을 자꾸 우리가 만들어가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인상적인 구호인데, 그와 더불어서 글쎄요, 우리 좀 더 나은 도시의 삶을 살기 위한 상상력의 문제, 거기에 대한 아마 고민과 연구, 이것이 강현수 교수님의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에게 던져주는 도시 환경학자로서의 메시지라고 그럴까요?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그야말로 그 이상적이고 현실에 적용되지 못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그 여성들이 투표권을 가지거나 여성들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한 것도 사실은 거의 뭐 100년도 채 안 되는, 얼마 안 굉장히 되죠. 100년 전에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예. 그 오스카 와일드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 영국의 극작가가 동성연애자인데, 동성연애자라는 이유로 감옥에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동성연애자들이 뭐 결혼을 할 수 있는 권리도 얻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그 현재 그 시스템이 항상 이렇게 계속 가는 것은 아니고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해서 새로운 요구를 하고, 그리고 그 요구가 사회적으로 정당해서 받아들여진다면은 또 그만큼 또 사회가 이제 바뀌게 되고, 네.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도시에 대해서도 좀 사람들이 상상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가 꿈꾸는 도시가 과연 어떤 도시인가?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도시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도시 쪽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쓰는 얘기들인데, 신이 자연을 만들었고 인간이 도시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하거든요. 네. 그 자연에 대해서는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도시는 결국은 인간들이 만들었고 인간들이 인간들을 위해서 인간들의 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도시는 인간을 위한 곳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도시에 대해서 너무 뭐 겁먹고 오히려 도시 밑에 이렇게 깔려 있다기보다, 우리가 원하는 도시, 우리가 바라는 도시를 우리의 꿈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한번 우리 시민들이 또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 도시에 대해서 좀 마음껏 상상력을 좀 발휘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꿈을 우리 도시에도 좀 담기를 바랍니다. 네. 아유, 뭐 삶의 전반에 대해서 두루두루 좀 생각하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주 유익한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살기 좋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 도시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을 나눠봤습니다. 중부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강현수 교수의 도시학자로서의 고민이 담겨 있는 그런 대화였습니다. 오늘 강 교수의 얘기를 한마디로 집약할 수 있는 단어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누구나입니다. 우리가 누구나 한 표를 행사할 권리를 갖고 있죠. 마찬가지로 도시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누구나 이 도시에서 누릴 수 있는 제반 혜택을 같이 누려야 되지 않겠는가. 더 많이 소유한 사람과 덜 소유한 사람이 당연한 듯이 이렇게 차별이 이루어져서야 되겠는가. 또 사회적으로 약자라든지 이주민이라든지 이런 모든 관계들 말이죠. 함께 생각해 봐야 할 문제였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들도 많은 참고가 될 것 같고요. 우리도 지금 도시의 건설 과정에 있지 무엇이 완성된 모습이라고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근대 국가의 역사도 짧고 또 근대화의 시간도 아직 오래되지 않아서 말이죠. 그 모든 갈 길 그 앞에서 유익한 참고가 되는 얘기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